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기독교인 목회자도 존경한다고 말하는 신영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분이 어느 한 이제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실 텐데 이미지는 아주 착하고 순수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교회 권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 방송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뭐 잘 모르셨겠죠. 이 신영복이라는 분이 쓴 책에 한 구절을 이렇게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어떤 분들이 막 문제를 제기해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뭐 목회자도 신영복을 존경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래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정말 그를 잘 안다면은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해보게 됐는데요.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이 책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읽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아주 놀라서 이 신영복은 김일성 주의자인데 공산 사상가인데 어떻게 저를 존경한다고 할 수 있느냐, 문재인도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늘 뭐 철진한 색깔론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사상의 자유가 있고 또 양심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뭐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사상과 이념을 신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나라지만, 또 북한과 이런 대치 상태에 있는 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또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북한을 이롭게 한다거나 북한의 어떤 사상을 동조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이적 행위로 처벌받기도 하는 그런 약간 모순적인 어떤 상황에 있긴 합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라면은 그래서 모든 사상과 이념을 존중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랑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공산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그 뿌리 자체가 이제 무신론 또는 이제 유물론에 입각해 있고 종교를 아편이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제 사실상 종교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억압받고 탄압받는 그런, 뭐 이미 북한이나 뭐 중국 같은 나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좀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문수 지사가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김문수 지사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이제 김문수 지사가 이제 다른 학교인 후배들이나 뭐 운동권에 있었던 후배들이나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형님, 한국에서 이 정치인으로 살아갈 생각이 있는 겁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니 뭐 이런 그런 신영복의 책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 최소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 열렬한 독자층과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 신영복을 그렇게 했다가는 한국의 정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이 얼마나 공격을 퍼붓겠냐는 거죠. 뭐 그 지지자들 그 좋아하는 독자들 중에 기독교인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뭐 그런 현실인 거죠. 그들은 이제 신영복 그렇게까지 위험한 인물을 보지 않고 뭐 공산주의자라든지 뭐 김일성주의자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걸 한번 오늘 강의를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그가 정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잖아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가 사실상 이 신영복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뭐 너무 지나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신영복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신영복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이제 통역당 사건으로 20년 2개월을 복역했던 사람입니다. 이 통역당 사건이 무엇이냐?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위키백과 찾아만 봐도요, 이게 다 잘 나와 있습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1960년대 후반이죠. 68년 8월 24일 중앙정보부에 발표된 지하당 조직 사건인데 무려 158명이 검거돼서 50명이 구속됐던 1960년대 최대 공안 사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아주 심각해요. 여기 통일혁명당 통역당의 이제 핵심 창립 멤버 중 한 명 김종태인데, 그 사람이 직접 북한에 가가지고 월북해가지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북한을 말하는 거죠. 북한이라고 써주는 게 잘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느낌이 확 올 테니까. 북한의 지령 자금을 받고, 김일성의 지령과 자금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조직한 혁명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중앙당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는, 거기서 직접 컨트롤하는 정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을 만들어서 어떤 무장폭력 혁명을 통해서 한국 남한을 뒤집으려고 했던, 그래서 그들이 검거됐을 때 보면은 무장공작선 한 척, 고무보트 한 척, 무전기 7대, 기관단총 12정, 수류탄 7개, 무반동총 한정, 권총 7정, 실탄 140발, 12.7mm 고사총 한정, 중기관총 한정, 뭐 이런 무기들을 잔뜩 가지고요, 한국을 뒤집으려고 했던, 공산혁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조직이었어요. 신영복도 여기에 연루가 돼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실제적으로 여기 가담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상 전향을 해서 1988년도에 출소했는데, 그래서 한 20년 2개월 정도를 복역한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읽을 수 있잖아요. 월간 말지와 이게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제 인터뷰한 건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직접 전향선을 썼지만은 사상을 바꾼다거나 동지를 배신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며, 통역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 때문이었고, 향후로도 양심에 따라 통역당 가담 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 본인이 밝힌 겁니다. 사상 바꾼다거나 뭐 배신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이 신영복이 어떻게 포섭이 되었나? 김질락이라는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인데요. 사형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신영복을 이제 포섭한 거예요. 이 신영복은 기독교 학생단체인 CCC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통역당 조직이 어디까지 있었나 이렇게 쭉 남아 있어요. 서울대를 비롯해 고대, 연대, 중대, 동대, 이대, 숙대, 뭐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학생들을 이제 포섭하려고 하면서 직업별로는 언론계, 학계, 방송국, 국회 등의, 그리고 군대, 사회 종교 단체로 CCC, 불교 청년회, 경우회 뭐 쭉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종교 단체까지 해가지고 신영복도 이런 CCC 관련자였고요. 이 통역당 이런 뭐 북한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에 사실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참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그건 참 곤혹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도 뭐 신영복 뭐 기독교인인데도 뭐 이렇게 목회자인데도 존경한다고 하니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일보 대표적인 좀 왼쪽 편에 있는 언론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중정의 저 발표가 모두 허위는 아니었고, 중정 발표 직전에 저들을 구출하려고 북한 공작선이 남한으로 파손됐다. 그런데 한국군에 격침됐던. 그러니까 이거 뭐 허구 아닙니다. 이 실제 사건이었고요. 이 중요한 인물들이어가지고 북한에서 이들을 구하려고 이제 공작선까지 보냈던.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잘 알죠. 한겨레 대표적인 이제 레프트
언론이죠. 신영복을 뭐라고 했냐면은 붉은 경제학자를 했습니다. 이 제목 보십시오. 2016년 1월 22일자 기사인데요. 신영복 그는 본디 붉은 경제학자였다. 그는 대학 시절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자본주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체계적인 이론으로 가장 정합적인 실천 이론 과학으로 받아들이며 정치 경제학을 자기 학문의 밑절미로 삼은 붉은 경제학자였다. 뭐 이제 뭐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뭐 공산 사상, 뭐 주체 사상 했다 뭐 해도 이제 문제 삼지 않는 시대가 됐으니까 뭐 이런 걸 이렇게 언론에서 한겨레에서 직접 보도합니다. 뭐 였다 이 말은 이제 현재는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도 약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자기가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에서 언급해서 뭐 어떤 분은 놀라시고 어떤 분은 뭐 아무 상관없이 받아들였지만 이게 통역된 사건 연결해서 보면은 약간 뭐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청와대 북한의 어떤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 이렇게 위원장과 함께 기념 촬영하는데 뒤에 배경에 이렇게 이 통이라는 글자, 이 통이라는 글자예요. 저기 신영복의 서체인데 이 청와대 본관에도 이게 신영복 서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영복은 2016년 1월 15일 사망했는데요. 이때 신 교수의 가르침을 신영복의 가르침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의 명단에 있는 이 명단 이름입니다.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뭐 화려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도종환, 이인영 이 원내대표예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안희정, 정운찬, 노회찬, 유시민, 공지영, 탁현민, 안철수 뭐 줄줄이 뭐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강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분이 이 좌파 진영에서 아주 뭐 시대의 정신, 시대의 사상가 뭐 이렇게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분이시죠.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당시 그때 대표였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께서 나에게는 처음처럼을 주시고 노무현 대통령에는 우공유산을 주었고 우리 당에는 더불어라는 이름을 주고 가셨다. 이게 더불어라는 이름 이걸 정당 명칭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 그 이름을 이제 신영복이 줬다는 거예요. 신영복이 영향력 상당히 많이 받은 정당이다 이렇게 하면은 지나칩니까?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의 더불어 정신 늘 간직하고 실천하겠다. 이게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그 정당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상가 신영복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김일성 동지 회고록인데요. 그 회고록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입니다.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죠. 뭐 너무 색깔론 뒤집어 씌운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동고 회지록 동지 회고록이 제목이 더불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더불어를 신영복은 좋아했고 그 좋아하는 이름을 한국의 이제 지금 제1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줬습니다. 신영복은 인간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앞세우는 사람이면 철저한 인본주의자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인본주의자고 그 문재인도 2012년 대선 뭐 계속해서 뭐 이런 노선이 있죠.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도 사실상 인본주의자인데요. 이런 생각이 신영복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신영복이 정말 전향했는가? 그 전향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 그가 출소한 이후에 어떤 행적을 보였고 어떤 말을 했는가 쭉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를 존경할 만한 인물인지 그를 따를 만한 인물인지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월간 길이라는 거기 1994년 5월 인터뷰인데요. 거기서 이제 감옥 생활 중에서 자기가 겪었던 어떤 경험을 나눈 겁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일제하, 만주 팔록은, 대구 11사건, 구빨치산, 신빨치산 뭐 다
공산주의자들이죠. 거기 같이 활동했던 남로당 뭐 그런 관련된 인사들, 그분들 만나가지고 단순히 역사로서 이해하던 해방 전후의 정치 상황을 피가 통하고 살이 통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피와 살이 통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경험이었고 그게 그런 의미 우리 사회 저변에 잠재해 있다. 이 공산생명, 공산사상 이게 저변에 잠재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때문에 패배는 없고 언제나 승리라는 말이 있다. 이게 언제는 지금은 뭐 패배한 것이 보이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혁명 세력이 집권하지 못했다고 해서 프랑스 혁명이 실패했다고 한다든지 광군에게 패배했다고 동학혁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 정말 전향한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 가진 생각인데요. 북한은 이제 주체성 가진 나라다. 주체 사상 뭐 이런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거에서 아주 옹호하고 그건 아주 긍정합니다. 근데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민족의 주체성 개방을 통해서 민족의 주체성을 잃었다. 그리고 종속화됐다. 미국에 종속화됐다. 이런 관점이죠. 북한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남한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황해문화라는 2003년 가을호 인터뷰인데 저는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적 질서의 중하위권에 종속되는 이른바 한국 같은 과정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그냥 읽으실 수 있는데 이 미국과 평화협정이란 건 뭐냐면은 주한미군 물러가라 그 얘기예요. 주한미군 철수하라.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좋은 세상이 올까요? 지금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에 왜 억지되는가? 미국이 압도적 그 군사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국이 항상 전쟁이 많았잖아요. 뭐 얼마 전에도 6.25 때도 전쟁이 있었고요. 그때 왜 전쟁이 났었냐면은 미군이 철수해서 그렇거든요. 미국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철수하는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이 이제 쳐들어온 것이죠. 북한은 자기 군사력으로 또 중국과 소련의 그 지원을 받으면 남한을 공산할 수 있다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빠지면 그렇게 불균형이 오잖아요. 군사력에.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도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한국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럼 그 즉시 이 한국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있는 해외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요. 누가 다 투자한 돈이 불안한데 그거 놔두겠습니까? 그럼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뭐 이런 절차로 가는 거죠. 주한미군 철수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복잡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 주한미군 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뭐 자주성이 훼손된다, 주체성이 훼손된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 안정,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신영복이라는 분은 그 평화협정 체결해서 주한미군 나가야 된다 사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적 질서, 미국적 질서라는 건 사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종속되면 안 된다. 한국같이. 그럼 뭐에 종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밑에도 돼 있잖아요. 북한이 세계 자본주의 하위에 종속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이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 자주, 자력갱생의 기초 위에서 사회 정치적인 안정과 전후의 경제적 회생을 이룩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게 북한은 아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난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동북아 전력을 도와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 언급하지 마라. 이 인권 문제, 뭐 난민 문제, 이게 중요한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그냥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자력으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1998년 8월 2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참 발전했잖아요. 한강 기적을 이루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놀라는 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사회구조는 내가 들어간 20년 전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거 없죠. 그 사회구조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했죠. 하지만 그 사회구조가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차라리 이제 안 그렇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회구조 그걸로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 얘기 나옵니다. 계속 중앙일보 인터뷰인데요. 제2의 건국이란 말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제1의 건국이 바람직하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1의 건국이라는 것,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반으로 한 건국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예요. 지금도 이 모순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제2의 건국이 필요하다. 그럼 무슨 건국을 말하는 거죠? 어떤 나라를 어떤 체제, 어떤 정체성으로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거죠. 뻔하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그런 거죠. 북한의 어떤 자주성, 뭐 주체성, 그리고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또 어떤 관점일까요?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건 또 다른 진보 평론이라는 것과 이제 거기에 쓴 글인데 민주주의의 의미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이해하는 민주 담론은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의 수렴 방식이라는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계급 내부의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여기 뭐냐면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라 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이거를 원치 않고 인민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다수의 의견은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여전히 사회주의나 이런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소수니까 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제 그게 어렵다 생각하니까 이걸 거부하는 거고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사회주의적 시도가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회주의의 긍정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는 한 그 장점은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남을 것이고 새로운 조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적 이념은 자본주의를 수정해내고 규제해내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고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에 수동적으로 사회주의적인 게 가미되긴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주의적인 어떤 궁극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성장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제로 성장론이 마음에 듭니다. 성장에 대해 반대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경제가 계속 뒤로 낙후되고 있죠. 이번에 3만 불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마이너스 지수 성장하고 있는데 이 신용복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더 이상 경제 성장 발전은 필요 없고 제로 성장 이 상태로 그냥 유지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자본주의에도 어떻게 말하냐면 자본주의 체제 동서적 자본주의 천민적 자본주의가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갈까 이걸 천민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바꾸어내자. 이게 민노당원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와 분명히 다른 조건에 놓여 있다. 우리가 강렬하게 추구했던 실전적 틀이 지금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통역당 때 이제 무력혁명을 꿈꿨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걸로 이렇게 사회를 바꾸어내고 이렇게 변화시킨 거 어려우니까. 그러나 끝에 보면 이렇게 돼. 그러나 반성을 한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원칙을 폐기하는 성급한 청산주의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꿈을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인 어떤 무력을 통한 그런 혁명 그건 어려우니까 노동, 농민, 교사, 환경, 빈민 등 이 조직을 해가지고 이들의 역량을 이제 키워가지고
이게 생활 속에 생활의 운동화, 사회를 바꾸는 네트워크 구축.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 침투해 가지고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이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사회를 변혁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주론이 나오는데요. 일상생활이 곳곳에서 진지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지는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없는 수세 국면에서는 역량을 지키는 보루가 되고 객관적인 조건이 성숙했을 때는 공격 거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지들을 해가지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 그거예요. 한국 사회 헤게모니, 주도권. 이 지금 이제 이전에는 수서 국면에서는 이제 그런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의 역량을 지키는 보루였다면은 이제 이게 조건이 성숙했으면 공격 지점이 돼가지고 주동적으로 이러한 역량이 비축되어 있을 때 객관적 조건을 주동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해서 이제 장악해 나가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탈리아 혁명 이론과 그람시의 진지론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공산혁명 이론가의 그 이론을 가져와서 한국 사회를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바꿔가자 뭐 이런 얘기로 본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영복이 전향한 후에 했던 여러 인터뷰 그리고 썼던 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이전에 사상 이념을 버렸다고 보기가 어렵고 그런 방법론만 예전에 그런 무장혁명론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인 그런 방식으로 뒤집으려고 했던 것을 바꿔서 이 그람시의 진지전 통해 가지고 사회 이런 하층부부터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역량을 비축하고 그 역량을 이제 점점 키운 후에 사회를 사회주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신영복의 어떤 단편적인 글을 보고 그분이 썼던 이런 뭐 수필, 에세이 이런 걸 읽으면서 그 부분에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북한에 대해서 이게 한없이 우호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반대적이고 자본주의에서 반대적이고 사회주의와 그런 방향에서 여전히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쭉 신영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기독교인들 또 목회자분들 이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영복도 원래는 이제 CCC 관련돼 있던 사람이었고 또 이 통역당 같은 이런 활동 또 여러 사회주의 공산주의 활동 관련해서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거기에 연루가 돼 있었죠. 그것을 아주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 참여했던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또 목회자분들이 어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또 이 나라 한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